부모님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모의 손에 맡겨져 20대 후반이 된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습니다. 엄마는 저를 낳자마자 가출을 했고 아버지는 술로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돌이 되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이후 이모의 손에 맡겨져 지금까지 쭉 자랐습니다. 자식 하나 없이 혼자 사시던 이모는 생활이 넉넉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적게나마 생계 유지에 보탬이 되려 노력했고요. 이모는 학생이 알바는 무슨 알바냐며 공부나 잘하라고 만류했지만 이모의 형편을 아는지라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한 달이 건너 섞인 핏줄이라고는 하나 이모와 저는 누구보다 애틋했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친뇌가 일가 친척을 모두 찾아봐도 저와 유일하게 연락이 닿았던 건 이모였고 함께 살아서 그런지 혈육이라서 그런지 이모와 저는 끈끈한 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는 젊어서부터 건물 청소부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저도 성인이 되어 이제 번듯한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연세도 드셨고 그동안 힘들게 일을 해왔으니 그만 쉬시라고 말씀드렸지만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일을 하시겠다며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모가 안쓰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이모가 작게만 보이는 건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탓이었을까요? 그렇게 커 보였던 이모의 키는 제 어깨 아래로 내려다 보였고 흰머리는 하나둘씩 눈에 띄었습니다. 뒤돌아서 보면 넓었던 어깨가 왜 그렇게 작아 보이는지. 그런 이모를 보며 이제 제가 돈벌이를 하니 남은 여생은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를 쳐보일 때마다 아유 그래 이놈아 둘이 같이 벌면 떼부자가 될지 어찌 알아? 저기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꼭대기에서 한번 살아보자. 아유 이모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 그래 나도 사모님 소리 들으며 띵까띵까 배 두드리며 한번 살아보자. 예전엔 그래도 잘 나갔었다고. 그래요 그래 맨날 이렇게 살겠어요? 혹시 알아요? 이모네 빌딩 사장님 사별하고 혼자 산댔지? 알아? 그 영감탱이 이모를 보고 뿅 가서 진짜 사모님이 될지. 아이 뭐야 이놈이? 너 늙은 이모 놀리다간 입 삐뚤어진다. 왜요? 이모는 아직 늙지 않았어. 봐요 얼굴에 주름살 하나 없잖아요. 빈말이라도 고맙구나. 우리 조카가 최고라니까. 가진 건 넉넉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화려한 성찬은 아니어도 이모의 음식 솜씨는 끝내주었습니다. 호박과 감자, 두부를 넣고 끓인 파송송 된장찌개는 밥그릇을 뚝딱 해치우는 데는 귀신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바지락을 듬뿍 넣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뚝뚝 떼어 만든 손수제비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볼따구니가 미어 터지게 먹는 저를 보고 아유 종기야 천천히 먹어라. 누가 뺏어 먹지도 않는데 네 먹을 만큼 한솥 끓였다. 그러다 얹힐라. 아니 이모가 해주는 건 뭐든 꿀맛이야. 이모는 청소를 하지 말고 식당을 했어야 했는데 에이 아깝다. 너나 맛있지. 누가 돈 주고 이걸 사 먹어. 맛있는 게 사방에 널렸는데. 어릴 때부터 이모의 손맛에 길들여진 탓인지 성인이 되어서도 저는 집밥을 고수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난 뒤에도 집에 돌아오면 언제 회식을 했냐는 듯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이모 밥 주세요 밥. 아니 오늘 회식한다며 안 먹었어? 먹었지. 그래도 이모가 해주는 밥 먹으려고 쬐끔밖에 안 먹었어요. 배추김치 한 가지만 있어도 김치찌개 한 가지만 있어도 좋았습니다. 이모는 그런 절 보며 아유 우리 종기는 밥 잘 먹어서 이뻐. 밖에서 만난 거 실컷 먹었을 텐데. 나중에 종기 색시 얻으면 이모가 반찬 만드는 거 꼭 알려줘야겠네. 그럼 나야 좋지. 난 장가 늦게 갈 텐데 그러다 우리 이모 할머니 되면 어쩌노. 그래도 나 장가 갈 때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어느 날 오래간만에 일찍 퇴근해 이모랑 같이 집에 가려고 이모가 일하고 있는 빌딩으로 찾아갔습니다.
신호등을 막 건너는데 웬 양복 입은 중년 남자 앞에서 이모가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가보니 이모가 실수로 지나던 그 사람과 부딪히는 바람에 그 사람의 옷에 커피가 엎질러져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사기가 등등하여 입에 개거품을 물고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도대체 눈을 폼으로 달고 다니는 거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를 어째 닦아드릴게요. 이 아줌마가 이게 닦아서 될 일이야? 그리고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아요? 백화점에서 산 최신상이라고. 최신상. 이 옷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연신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남자의 기세는 더 등등해져 삿대질을 하며 닥달하는 걸 보니 순간 저는 제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말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이모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라서 제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이모! 이모는 대답도 없이 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당신은 부모도 없어요? 부딪힌 게 우리 이모만 잘못이에요?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당신도 잘못이지? 당신 뭐야? 당신이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들어? 나요? 이분은 우리 이모예요. 그리고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반말이? 당신 쌀이기 밥만 먹었어? 나는 이성을 잃고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나? 그래, 뵈는 게 없다. 왜? 눈이 뒤집혀 한 대 칠 듯 대드는 제게 남자는 한결 누그러진 소리로 이게 다름이 아니라 이 아줌마가 이게. 저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갑 속에 있던 돈을 꺼내 그 사람 손에 쥐어줬습니다. 남자는 손에 쥐어둔 돈을 보며 이모와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모의 손을 잡아 끌며 가자고 이끌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이모의 주름진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이모가 뭐 죄인이야? 저런 인간에게 왜 그렇게 조아리고 있어? 눈물을 막 쏟으면서 이모에게 화를 내는데 이모는 멍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손에 잡힌 이모의 손은 너무도 작았고 작아진 이모의 키는 더욱 작아 보여 속이 상했습니다. 몇 발자국 걸어갔나 싶을 때 이모의 몸이 휘청한다 싶더니 옆으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붙잡을 새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쓰러진 이모를 흔들었습니다. 이모 왜 그래요? 이봐요, 거기 누구 없어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구급차요. 이모 정신 차려요, 제발. 정신이 없었습니다. 기억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앰뷸런스 소리가 들린다 싶었고 응급요원이 이모를 들것에 나르는 것을 보았고 저도 그대로 응급차 안에 빨리듯 들어갔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이모가 이것저것 검사를 받는 사이 전 종종 걸음을 걸으며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모가 숨을 쉬는지 코에 손가락을 대보기도 했습니다. 이모는 간간히 코를 골며 마치 잠을 자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모는 응급조치를 받고 급하게 수술방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급성 뇌출혈이라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내부 출혈이 심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을 한다 해도 일단 내부를 열어봐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장담할 수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보호자 서명을 하고 수술방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수술방 위 전광판에는 이모의 이름과 현재 수술 중이라는 빨간 글씨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고 이모와 함께했던 지난날도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초록색 두건과 가운을 걸친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이 화자님 보호자신가요?
저는 의자에서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발딱 일어섰습니다. 예, 선생님. 제가 이화자 씨 보호자입니다. 수술은 잘 되었나요? 이모는 어떤가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출혈 부분이 워낙 많아 경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의사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꼭 살려주세요. 수술 후 이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한 부위는 붕대로 감겨져 있었지만 모든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건 꿈이야. 잠시 후면 꿈에서 깨어날 거야. 볼을 꼬집어봤지만 아픈 걸 보니 꿈은 아닌 듯 싶었지만 전 꿈이길, 제발 꿈에서 깨어나길 빌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간호도 할 수 없었고 함부로 출입할 수가 없어 보호자 대기실에서 새우잠을 청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보호자를 찾지 않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갑자기 보호자를 찾을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에선 긴장감이 역력하였고 지레 울음부터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은 방 안에서 장난감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던 서너 살 정도의 남자아이와는 달리 30살도 되어 보이지 않는 여자의 수심 어린 모습이 대조적이었습니다. 중환자 보호실에는 적막감만 흘렀고 가끔씩 터져나오는 한숨 소리만 방 안에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잠시 잠이 들었나? 밤새 웅크리고 있던 탓에 허리며 어깨 등 아프고 저리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 나갔다가 점심연회 시간에 와보니 미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로 중환자실 앞은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의 가족일 텐데 저 안에 있어 가족을 기다리는 또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 새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저녁 시간,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료 청소 아주머니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들의 말에 의하면 요즘 들어 계속 한쪽 머리가 아프다, 좀 어지러운 것 같다 등등 이상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큰일 당하기 전에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그 증세가 가라앉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놈의 돈이 뭐라고. 집에 와서는 아픈 걸 숨기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걸 알아채지 못한 죄책감에 이모에게 미안하기만 했고 말하지 않은 이모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이모의 의식은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 2번 점심과 저녁 시간에 면회를 할 수 있었지만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입에 호스를 꽂고 손가락 발가락 끝에는 작은 집게가 줄에 맥없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모가 살아있음은 침대 옆에 있는 모니터의 그래픽 움직임으로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술한 머리 부분에는 두꺼운 붕대로 칭칭 둘러져 있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핏기 없는 얼굴은 노랗게 보였습니다. 인간의 삶은 자신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어주던 이모가 이렇게 처참한 몰골로 누워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지긴 했지만 가끔씩 입술을 달막거렸지만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병인을 두고 회사에 나가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고 자주 방가를 내고 병원에 매달리다 보니 처음엔 걱정을 해주던 동료나 상사들도 나중엔 싫은 티를 냈습니다. 하긴 누군가 빠지면 누군가는 그 일을 대신해야 하니 동료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국리 끝에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세상에 혈육이라곤 하나뿐인 이모를 정성을 다해 간호를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실려올 때가 여름이었는데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병동 앞에 을씨년스럽게 서 있는 나무처럼 제 마음도 한없이 추웠습니다. 이모는 차도가 있는 듯 하다가 다시 또 나빠졌습니다.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아 언제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마치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하듯 이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모, 바깥 좀 봐요. 벌써 겨울이에요.
눈이 오려나 봐요. 이모가 좋아하는 눈이요. 이모, 제 말이 들리세요? 들리면 손가락을 까딱해보세요. 이모, 말하지 않아도 좋으니 눈이라도 한번 떠봐요. 24시간 곁을 지키며 온수에 적신 물수건으로 얼굴과 손을 닦아드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 잠자리가 불편했지만 그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용 간이 침상에 누우면 발이 침상 밖으로 빠져나갔고 돌아 누우려면 바닥으로 굴러 떨어질까봐 자세를 다시 잡아야 했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입이 찢어져라 울던 때, 또래 아이들이 엄마가 없다며 놀릴 때, 이모는 저를 안고 토닥거려 주었던 어릴 때가 생각났습니다. 누가 울 종기를 울렸어? 어떤 놈이? 내가 이놈들을 가만 안 둘 테다. 울지 마. 뚝. 이모,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왜 안 와?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종기는 엄마 없다고. 잘생긴 종기 얼굴 찌그러지겠네. 이모가 있잖아. 종기는 이모 싫어? 아휴, 그럼 이모 슬픈데. 이모도 울까 보다. 아니야, 울지 마, 이모. 난 이모가 좋아. 이모 뚝. 종기 안 울어. 봐봐. 눈물 반 콧물 반 얼룩이 진 채 웃어 보이면 이모는 아무 말 없이 날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이모가 쭈그러진 얼굴에 볼살 하나도 없이 산송장처럼 누워만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병원에서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참 고생하는구먼. 그러게, 싫은 기색 한번 내지 않고 보기 드문 젊은이여. 저 양반은 참 복도 많어. 부럽네 정말. 에휴, 우리 애들은 주말에나 한번 볼 수 있을까 말까? 에휴. 같은 병실에 입원 환자나 간호사들은 모두 한마디씩 했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조카라는 사실에 더 놀라며 세상에 저렇게 지극한 조카가 어디 있어? 암만, 참으로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네. 자식이라도 저렇게는 못할겨. 암만 자식 많이 낳아봐야 소용없어. 맨 돈이나 있으면 뜯어가려고 하지. 에휴, 이놈의 세상.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얼른 죽어야지. 에휴. 죽는다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디야. 입에 발린 소리 그만들 혀. 하지만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상에 누워있던 이모는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오고 빨간 넝쿨 장미가 예쁘게 핀 6월이 올 때까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끔씩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눈을 크게 떴다가 초점 없는 눈으로 절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곤 했습니다. 아침마다 회진을 도는 의사쌤은 매일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오늘 환자분은 어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회진씨, 많이 힘드시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2, 3일을 못 넘기실 것 같으니 가족이 계시면 한번 찾아뵙게 하시죠. 그럼 어찌 해야 하나요, 선생님? 그냥 누워만 계셔도 좋으니 어떤 방도가 없을까요? 이미 가셨어도 벌써 가셨을 텐데 보호자님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것 같네요. 참, 선망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 놀라지 마세요. 선망이요? 그게 뭔데요? 선망은 일시적인 착각 현상으로 예전 일을 또렷이 기억하지만 온전한 정신은 아닌 상태입니다. 임종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난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야이어 살가죽만 잡히는 이모의 손을 꼭 잡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이 울었지만 그래도 아직 흘릴 눈물은 남아있는지 눈앞이 다시 뽀얘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이모는 잠시 의식이 돌아왔는지 저도 알아보고 알아듣기 힘들 만큼이지만 아주 어눌한 말투로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종기야, 종기. 이모, 저 여기 있어요. 전 이모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이모의 입술 가까이로 귀를 바짝 대었습니다. 네가 태어나기 전
내가 혼자 낳은 자식이. 이모는 모든 걸 토해내듯 힘겹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너한테는 사촌 하나 있단다. 예기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지우기엔 겁이 나고 혼자 키우기엔 용기가 없어서 아이가 불행해질까봐 낳자마자 한 성당에 맡겼다고. 자리를 잡으면 찾으려고 했지만 이만큼 세월이 흐를 때까지 그 아이를 찾지 못했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 그 애를 좀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작고 발음이 또렷하지 않지만 대강 알아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모가 증세가 호전되었나 보다 하고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다시 잠자듯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걸 보며 이것이 의사쌤이 말씀하신 선망이란 건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모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모, 걱정 마세요. 제가 찾을게요. 제가 누나를 꼭 찾아올 테니 그때까지는 꼭 살아계셔야 해요. 누나를 만날 때까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그 말을 남긴 지 3일이 못 되어 이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또 흘러 눈가가 쓰라렸습니다. 병원에 온 지 꼭 10개월이 되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이모의 평소의 말씀처럼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병원 내에 장례식장이 있어 사망 진단서를 떼면서 지하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모셔졌습니다. 따로이 연락할 일가족이나 친지가 없어 같이 근무했던 동료분들 몇 분만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회사에는 휴직 중인데다 직계 족손인 부모님도 아니고 이모님 사망이라는 것도 왠지 조의금이나 받으려고 연락하는 것 같아 소식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휴직 중이니 회사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없었겠지만 장례식장 중 가장 작은 방을 부탁해서 조촐하게 이모를 모셨습니다. 재단의 이모는 꽃 속에 환하게 웃으셨지만 저는 왜 자꾸 눈물이 나올까요? 첫날은 이모의 동료분들이 퇴근 후 함께 해주셔서 그래도 든든했습니다. 생계 때문에 청소 일을 하시는 분들이었지만 의리만큼은 군대 동기처럼 끈끈했습니다. 이모와 비슷한 또래의 연령대 분들이라 마치 이모를 보는 듯 반갑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언니, 조카를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아까워서 조카만 두고 어찌 이렇게 황망히 가버렸수 그래. 그러게 말이야. 돈 한 푼 허투루 안 쓰고 그리 악착같이 살아가더니만 인생 허망해. 언니, 남의 일 같지 않아. 사람 사는 게 사는 거 아니라니까. 아주머니들을 뵈니 이모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뭔 소리야. 당연히 와야지.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종기야, 혼자라고 끼니 거르지 말고 살아라. 그래야 네 이모도 편히 눈 감을 게다. 예, 감사해요. 한동안 머물던 분들은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니 밤이 깊기 전에 돌아갔습니다. 정말 저 혼자 남았네요. 비라도 오려는지 후덥지근한 날씨는 더 습하고 끈적거렸지만 그래도 시간은 잘도 갑니다. 저는 미친놈 마냥 이모의 사진을 보며 지난 날을 돌아보다 웃다가 울다가 잠깐 선잠이 들었나 봅니다. 꿈속에서 이모는 여느 때보다도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이모를 부르다가 제 소리에 놀라 잠이 깨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추적추적 내리는 여름비가 주변을 잠재우는 듯 어루만져줍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별의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망이 날의 상주라곤 딸 하나인 곳. 그런가 하면 마치 잔치를 하듯 북적거리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집. 그래서 악상과 호상이라는 말이 생겼나 봅니다. 천수를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게 고통이라서 죽음이라는 여행을 떠난 사람은 가족들도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젊은 나이에 사고나 병으로 사망한 이는 주변이 온통 슬픔으로 젖어있는 곳. 둘째 날, 염습을 하고 하관을 한다고 담당 장례 지도사가 알려줍니다. 처음으로 겪어보는 일이고 상주도 저 혼자라서 그런지 따로이 돈을 챙겨주진 않았지만 친절하게 하나씩 알려주는 게 고맙기만 했습니다. 염습은 수의를 입혀 7마디를 묶어드리는 것이고 하관은 수의를 입은 시신을 관에 넣어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염습을 하기 위해 장례 지도사가 알려주는 대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안 가운데 철제 침대 같은 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종이꽃으로 안을 장식한 나무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모의 시신을 모시고 나옵니다. 생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 조금은 생소했지만 이모인 것만은 맞습니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노란 수의를 입은 후 입을 벌려 쌀을 한 움큼 넣어드리는 것은 가시는 길 배 골지 말라고 그러는 거랍니다. 마지막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라고 했지만 편안히 좋은 곳으로 가세요라는 말은 입속에만 맴돌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전의 모습과 달리 빨간 립스틱과 새파란 아이섀도우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염습이 끝나니 그 모습이 볼링핀을 닮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옆에 있던 종이꽃으로 장식된 관 안에 넣고 뚜껑을 닫으면서 염과 하관은 끝났다고 합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초제를 드리고 이후에는 상식을 할 때마다 친절한 장례 지도사는 모든 걸 알아서 해줍니다. 저는 그저 뒤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발인이라 해서 화장장으로 가기 위해 관을 리무진 캐딜락에 싣고 이모의 사진을 든 저는 리무진의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는 장마로 변하는지 더 극성스럽게 쏟아지고 리무진의 범퍼는 춤추는 듯 현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에 늦지 않으려 리무진은 빗속을 미끄러지듯 달려갔습니다. 알려준 대로 관망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잠시 후 유리문 안에 셔터가 올라가면서 이모의 관이 올라오고 이름을 확인 후 관은 화장로 레일을 따라 들어가면서 셔터 문이 내려졌습니다. 관망실 여기저기에서도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어느 곳은 호젓한데 어느 곳은 가족들로 관망실 안이 꽉 차 밖에서 기다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생과 사에서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참으로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구는 많은 이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고 누구는 배웅해주는 가족조차 없이 혼자 떠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인생은 얄궂은 백지장 차이라는 걸. 두어 시간이 지났는지 수고람으로 가니 확인 후 분고를 해서 유골함에 담아 제 손에 이모를 들려주었습니다. 유골함은 아직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어 마치 이모의 온기가 제게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한 줌 재로 변한다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다 타지 못한 정강이 뼈 등 굵은 것은 다시 분고를 해서 한 줌의 재가 아니라 20줌도 더 넘는 듯 했으니까요. 친절한 장례 지도사는 화장장에서도 납골당에서도 모두 앞장서서 일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상주라는 이름으로 제가 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아이가 엄마 뒤를 따라다니듯 그렇게 말입니다. 이모는 싱글함으로 모셨는데 그 공간이 좁아 유골함 하나가 들어가니 꽉 차 보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같은 크기 비슷한 유골함들이 제 각각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웃처럼 옹기종기 모여있는 게 외롭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원망만 했던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저를 내팽개치고 가버린 엄마와 2살 때 돌아가셨다는 아버지까지. 엄마는 가끔씩 내 생각은 하고 있을까? 지금은 살아계실지 아님 돌아가셨을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왜 장례식에 관한 기억이 없을까? 아버지도 이모처럼 이런 길을 따라가셨을까? 그런 아버지는 어디에 모셨을까? 이모는 아버지가 어디에 모셔졌는지 왜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부모님에 대해 이모에게 물어보는 것은 도리가 아닐까봐 가끔씩 보고 싶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허망하기만 했습니다. 이모를 납골당에 모시고 난 뒤 저는 며칠을 술로 지내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뚝 떨어진 뒤웅박처럼 제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식을 가슴에 묻어둔 채 살아온 이모가 안쓰럽고 불쌍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모의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지난날 모르고 살았던 이제는 유일한 혈육이 된 사촌 누나를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전국 성당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국에 1,500개 이상이 있는 데다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성당인지도 모르니 마치 모래밭에서 반을 찾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 제 손에 쥐어주신 십자가와 목걸이와 사진 한 장만 손에 꼭 쥔 채로 가장 가까운 인근의 성당부터 찾았습니다. 신부님, 혹시 40년 전쯤 어린아이를 맡아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무슨 일 때문이시죠? 사람을 찾거든요. 이런 목걸이를 갖고 있는. 죄송합니다만 여긴 그런 분 없네요. 신부님, 가장 오래된 성당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사무실로 들어간 신부님은 작은 책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전국에 등록된 성당과 설립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거라도 가져가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코가 땅에 닿게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 40대 초반의 누나 나이와 비슷한 또는 그 이전에 설립된 오래된 곳부터 찾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찾아갈 때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갔다가 되돌아 나올 때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성당 인근의 여관방을 전전하며 방랑자 생활을 시작했지만 수도권에는 그 나이 또래의 어린아이가 맡겨진 곳은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해서 저녁이 될 때까지 다시 여관방으로 돌아오는 날의 연속이었지만 도대체 사촌 누나는 어디에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의 되풀이였지만 그만 멈추고 싶었지만 이모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리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중에는 어린아기 때 사진 한 장, 그 아이가 갖고 있었을 거라고 했던 십자가 목걸이 하나만 가지고 누나를 찾을 수 있을까? 전국의 성당을 뒤지면 사촌 누나를 만날 수 있을까? 이미 세월이 40년이나 흘렀는데 혹시나 죽었다면? 한국에 없다면? 입양이라도 갔다면? 별이 별 생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돈도 떨어지고 점점 의욕도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미친놈처럼 무작정 헤매고만 있는 저 자신에 화가 났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에 무력감만 찾아왔습니다.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마지막 심정으로 한 군데만 더 가보자. 힘내자 한종기. 그러다가 한 군데만 더 하다가 부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중학교 수학여행으로 왔던 것보다 훨씬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도 많아졌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동네 온천과 자갈치 시장, 그리고 바닷가 절벽에 있는 사찰만은 크게 변하지 않아 예전 생각이 절로 나왔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기차역 앞에서 먹는 돼지국밥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사촌 누나를 찾아야 하는 것도 있고 맛에 빠졌습니다. 50대 뚱뚱한 여사장님은 허겁지겁 먹는 제가 안 돼 보였는지 반그릇이나 더 리필해 주었습니다. 사장님의 체격만큼이나 손도 컸습니다. 참 복 있게도 드시네. 맛있지? 다 내 손맛 아닌겨. 많이 드이소. 정말 맛있네요. 사장님 음식 솜씨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말도 잘한다. 여긴 웬일인겨? 말씨를 보니 여기 사람은 아닌 듯 싶은데. 사람을 찾으러 왔어요. 사촌 누나를 찾으러요. 어디에 사던데요? 부산은 다 내 손바닥 아닌겨. 저는 제 사정을 대강 얘기해주며 저도 몰래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사장님은 얘기를 듣고 나더니 남의 일 같지 않은 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주신 책자를 보고 어느 성당이 어린아이들을 많이 받아주었는지 대강 알려주었습니다. 성당이라도 내부 사정에 따라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받아주는 곳이 있고 안 받아주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날도 저물고 배도 부르니 잠이 쏟아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사장님의 소개로 기차역 앞에 있는 여관방을 찾았습니다. 겉은 허름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제법 정갈해 보이는 작고 아담한 3층 여관이었습니다. 직사각형 작은 카운터 창문을 열고 사투리를 쓰지 않는 50대 후반의 짧은 퍼머머리 여자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국밥집 사장님이 미리 전화를 걸어둔 모양입니다. 길 건너 국밥집 사장님 소개로 왔다고 하니 알고 있다면서 일반실 가격에서 5,000원이나 깎아주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낮은 촉수의 붉은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인치도 안 돼 보이는 작은 텔레비전에 낮은 싱글 침대, 그리고 벽걸이 선풍기까지 필요한 것은 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얼마 만에 깊은 잠을 잤는지
퇴실을 알리는 전화벨 소리에 놀라 일어났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시침은 정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후다닥 밖으로 나와 어제 그 국밥집에 가서 아점을 먹으러 갔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은 반갑게 맞아주며 주문도 안 했는데 국밥을 곱빼기로 갖다 주었습니다. 잘 잤는겨. 얼굴이 억수로 좋아 보이네. 어제는 몰골이 영 아니었다 아이가. 사장님 덕분에 편안하게 잘 잤어요. 여관집 사장님도 5,000원이나 깎아주셨고요. 그게 다 부산 인심 아닌겨. 얼른 드이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은 후 전 국밥집이 사장님이 짚어준 성당을 먼저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성당은 중축을 했는지 엄청 큰 곳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잘 다듬어진 잔디가 있었고 입구 앞에 있는 등나무 아래 긴 나무 벤치에는 교복을 입은 중학생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신부님이 계셔서 물어보았습니다. 신부님은 이곳엔 사촌 누나 또래 수녀님은 없다고 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성당을 다시 찾았지만 그곳에도 젊은 수녀님 몇 분 외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빨리 움직인다고 했지만 버스와 택시, 도보로 이동하다 보니 하루에 많이 들리면 5곳, 아니면 4곳을 들리기도 버거웠습니다. 부산에 온 지도 벌써 일주일이 다 돼갔습니다. 30곳 가까운 성당을 찾아갔나 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가장 작고 오래되었다는 성당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에도 없다면 인근 도시를 찾아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밤 잠을 제대로 못 잔 데다 그동안의 피로가 한순간에 몰려와 성당으로 들어서자마자 맨 뒤에 있는 긴 의자에 널브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성당은 조용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감돌았습니다. 오늘 미사 시간은 모두 끝났는데요.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한 수녀님이 단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녀님. 곧 나갈게요. 수녀님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수녀님은 이 성당에 계신 지 오래되셨나요? 예, 거제도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지 한 달 정도 되었지만 이 성당에서 오래 있었죠. 거제도요? 우와, 거기 섬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은 다리가 생겨서 섬 같지도 않아요. 수녀님. 네? 이런 질문이 죄송하긴 한데 수녀님은 여기 오래 계셨다니까 혹시 언제부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수녀님은 옅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아주 어렸을 때라서요. 근데 왜 그러시죠?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네? 정말요? 형제님은 무슨 일로 이 밤에 오셨어요? 미사도 끝났는데. 신부님을 뵈려거든 내일 오세요. 오늘은 너무 늦은 시간이라 뵙기 어려울 거예요. 아니, 전 사촌 누나를 찾으러 다니거든요. 저희 이모가 아기를 낳고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성당에 맡겼다고 했는데 아직 못 찾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름이라도 알고 계세요? 하긴 이곳에선 세례명으로 부르긴 하지만. 수녀님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녀님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꽤 낯이 익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니 수녀님은 태어나자마자 성당에 맡겨졌고 이 목걸이는 얼굴도 모르는 엄마가 유일하게 남겨준 목걸이라고 했습니다. 전 숨이 턱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른 침을 꼴깍 삼키며 제 주머니 안쪽에 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순간 수녀님은 두 눈이 동그라지더니 숨도 안 쉬고 물어봤습니다. 이 목걸이가 형제님의 이목구라고요? 정말이세요? 그럼 이모는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이거 보세요. 제 것하고 똑같아요. 말을 잇지 못하고 수녀님을 바라보던 나는 수녀님의 목걸이와 이모가 주신 목걸이를 나란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오랜 손때가 묻은 것까지. 수녀님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니 이모가 한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이모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촌 누나인가? 이제서야 누나를 찾은 건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린 손을 마주잡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누나
누나가 맞죠? 누나, 당신이 내 사촌 동생이라고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동안 이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누나, 이모가 누나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누나, 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숨김없이 말해주었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언제? 왜? 나는 대답도 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훔치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떻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전날 밤도 잠을 설쳤지만 잠을 자지 않았어도 정신은 더 말똥거렸습니다. 날이 밝고 난 뒤 성당에서 가장 오래 계셨다는 노수녀님을 만났습니다. 노수녀님께 이모의 빛바란 사진을 보여주니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기를 맡길 때 워낙 사정이 딱했던 앳된 애엄마의 모습이라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촌 누나가 어떻게 성당에 맡겨졌는지 좀 더 자세히 그 상황을 말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눈물 한 방울을 모두 쏟아내듯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누나와 함께 이모가 계신 납골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엄마, 딸 제가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엄마. 전 엄마가 절 버린 줄 알고 원망하며 살았는데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줄도 모르고 죄송해요, 엄마. 사진 속의 이모는 이제서라도 만나서 다행이라고 그동안 미안하고 보고 싶었고 가슴 아파했다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곁에서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오래된 숙제를 해결한 듯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참을 누나와 그곳에 머물다 이모를 뒤로 하고 돌아오는 길. 초겨울 이른 해는 산마루에 걸려 차마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혈육이라고는 이모 한 분만 계셔서 세상을 떠나신 후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는데 이제 누나를 만나다니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제게도 다시 이모의 빈자리를 메워줄 누나가 있다니. 비록 사촌이라 할지라도 전 정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며칠을 이모의 집에 머물던 누나는 다시 성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체증처럼 짓눌러왔던 모든 걸 떨쳐버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촌 누나가 가는 날, 저도 사촌 누나가 있는 성당까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 정식으로 인사도 드리고 노수녀님께도 찾아뵙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은 두 팔을 들어 환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아가타의 형제이면 제게도 형제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언제든 방문해 주세요. 아가타도 형제님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 시간 나면 언제든 오렴. 주말마다 오면 더 좋고. 감사합니다, 신부님. 덕분에 사촌 누나, 아니 아가타 수녀님을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지하에 계신 이모님도 이제 마음을 놓으실 겁니다. 형제님, 지난번엔 경황이 없어 올라가셨는데 아가타가 살고 있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우리 성당은 겉보긴 허름하지만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 기왕 왔으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둘러봐. 내가 안내해 줄게. 누나는 성당 구석구석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성당은 155년의 역사를 지닌 부산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오래된 곳으로 산자락 초입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 피난민이 부산으로 몰려오면서 신자가 급증했으나 본당이 워낙 협소해 본당을 시작으로 15개의 성당을 분가시켰답니다. 성당은 주변이 작은 돌담장으로 둘러있고 아기 손가락 같은 파릇한 담쟁이가 온 담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성당 앞 마당은 시멘트가 아닌 동그란 잔자갈이 덮여있고 아치형 출입구에는 빨간 덩쿨 장미가 아치를 뒤덮어 안에 철심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하게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이모가 생전에 좋아했던 덩쿨 장미가 말이죠. 성당은 마치 사촌 누나의 얼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고왔습니다. 누나는 40년 가까이를 성당에서 살았고 세례를 받으며 성모 마리아의 딸로 지냈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누나가 있는 성당에 주말마다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가족과 함께 누나가 있는 성당에 함께 다니며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기도를 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못다한 사촌 누나와의 지난 얘기를 밤이 새도록 들어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이모를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된장찌개의 맛도 김치찌개의 맛도 마치 이모가 끓인 듯 했습니다. 생전 이모의 생활 습관과 살아온 얘기도 들려주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동료와 상사들은 다시 돌아온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회사에 복직을 한 후 누나와는 퇴근 후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천주교 신자가 되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바오로라는 세례명을 받고 지금도 주말에는 사촌 누나가 있는 부산 성당으로 가서 미사도 드리고 누나도 만난답니다. 남보다도 못한 형제가 있고 형제보다도 나은 남도 있다지만 저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걸 살아오면서 느꼈습니다. 앞으로 결혼을 하면 제 자식에게도 가족, 친척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사람들인지 깨달으며 살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